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다정한 허무주의자 코마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이 됐습니다. 와, 1년의 반이 지났어요. 뭘 했나? 오늘도 안느님이 안 계신데 저희가 녹음을 굉장히 뒤죽박죽해요. 에피소드 기준으로는 통계덫이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안느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안 오셨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나 저도 고민했는데 뒤죽박죽. 뒤죽박죽. 네. 댓글과 후원 먼저 읽고 시작을 할게요. 후원은 숲안님이 부자되는 법 에피소드에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전 에피소드. 그것도 완전 작년 초, 그러니까 한 3월, 4월 되는 에피소드에 후원을 해주신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주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당근사과 최고님 댓글, 당근사과 최고님이 다중우주론 1화를 들으시고 안느님이 그때 살짝 약간 몰이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뭔가 당근사과 최고님이 들으시기에는 안느님의 이 우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이 덜 되는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때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식으로 특히 이제 네.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인가? 그 다음 편이죠, 그게? 네네. 그것 때 이제 제가 무슨 뭐 달을 처음 본 인류가 아니냐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약간 비꼬 온 거 아닌 비꼬 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그거에 좀 상심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댓글로 안느님을 약간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셔갖고 되게 공감이 되는 댓글이어갖고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댓글을 2개 정도 읽고 싶은데요. 몽식님의 댓글입니다. 이게 예전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자기소개 특집으로 6화에서 했던 분노 조절 잘해 편. 작년부터 지지익선을 자기 전에 듣고 계신데 처음으로 댓글을 써본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활 분노에 대한 얘기예요. 살면서 일어나는 작은 분노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에피소드였는데 그때는 되게 당차게 얘기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생활 분노가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지익선을 1년 넘게 하고부터 이제 다양한 댓글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좀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내가 과연 그런 행동 양식을 강요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댓글을 보면서도. 그래서 조금이나마 생활 분노를 잠재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보면 성내동 버거왕님께서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하몽님이 발제하셨던 햄버거 편에 나도 네. 기억나. 저도 기억나요.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나만 알고 싶은 팟캐스트였는데 너무 유명해져 버렸네요. 라고 또 기분 좋은 댓글을 더 달아주셔서 유명해져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문학적 엔지니어님 댓글 읽어볼게요. 여행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야근하고 있는 현재가 너무 슬프고 회사는 밤만 되면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불을 켜져 있는데 묘한 감정이 들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회사도 사람이 많잖아요. 네. 관광지도 사람이 많고. 그런데 어디는 텅 비고 어디는 이렇게 열심히 출근해야 되는 현실이 뭔가 가슴 아팠는데 제가 거기에 다른 대댓에 방송으로라도 시원한 여름 느끼실 수 있게 다음에 좀 더 청량한 주제로 돌아오겠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나 댓글 더 읽어야지. 안 돼. 오늘의 주제가 바다입니다. 바다. 이거 약간 연작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바로 전 에피소드가 여행이에요. 다음은 산인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행 에피소드랑 겹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범례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바다 간 썰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바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이 바다라는 개념이 사용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물이라기보다는 바다에 한정되는 거예요?
제가 딱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바다가 아무래도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과 소금인데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물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크게 세 구성으로 나눠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탄생과 모체의 이미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미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란과 어둠의 이미지. 세 번째로는 치유의 이미지. 이렇게 나눠서 바다를 탐구해 볼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겠다고 이제 지지익선 단톡방에 올렸는데 범례가 댓글을 달았어요. 희은. 그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게 웃는다고 그랬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무슨 의도를 담아서 히읗을 썼는지 알아요? 아니 설명하지 않았어요? 문학 작품에 나오는 바다나 뭐 음. 그런 얘기할까봐 나 또 아는 게 없네 약간 그런 느낌일까봐 약간 히읗을 남겼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문학 작품을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범례 같은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아는 선에서는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골라왔고요. 네. 대부분 신화와 성경에서 많이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먼저 바다가 뭔가요? 바다가 뭐냐고 하면 민물이 아닌 물이죠. 그러니까 그 소금의 농도라고 하죠. 염료의 농도가 한 30% 이상 돼서 음용할 시 사망할 수 있는 물. 뭐야, 백과사전이야. 뭐야. 바다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바다 뭐예요, 뜰기님? 저만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없어도 돼요. 그럼 바다는 그 큰 물 아닌가요? 큰 물? 네, 완전 정확한, 두 분 다 정확한 말이에요. 지구가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높은 땅은 뭐 다 아시죠? 히말라야 이런 네. 이제 높은 땅, 솟아있는 땅이 있고, 저 밑에도 땅이 있어요. 마리아나이고 바깥으로 가장 높게 솟은 게 이제 히말라야. 아래로 가장 낮게 뚫린 게 그 마리아나이고. 바다 속에 있는 네, 거예요? 해저 3,000m인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우리 지구에서 저지대, 그러니까 저 깊은 땅을 채우고 있는 거대한 소금물, 큰 물이죠. 이거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에 엄청나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테지만 이 물의 독특한 물리화학적 성질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진화론 같은 거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바다에서 막 이렇게 물고기 같은 게 있다가 막 무트로 올라와서 막 다리 생기고 숨 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이미지,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꼭 그 다윈의 진화론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제 공각기동대. 뭐야 이게? 공각기동대 보셨어요? 에반게리온? 다른 거예요? 네. 잘 다른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공각기동대를 기동대가 뭐야? 다 모르시는구나. 저 친구들은 좋아하는 친구들 지금 있는데. 뭔가 에반게리온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애니메이션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애니메이션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리고 음. 지금 넷플릭스 가시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를? 아니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네. 그래서 이 공각기동대에서 주인공의 의체가 물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잘 설명을 드릴게요. 주인공이 사이보그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사이보그. 그러니까 몸이 기계고 거기에 인간의 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태어나는 장면, 쉽게 말하면 기계가 만들어지고 인간처럼 살을 입은 건데 이 탄생 장면 전반에 물이 깔려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렇게 기계나 뭔가 새로운 게 이렇게 서서히 나올 때 네. 뭔가 물에서 올라오는 느낌? 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처럼 약간 동그란 약간 배양실 같은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
범례가 오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 기대 이상이에요. 갑자기? 제가 하려던 말을 했어요. 어. 네,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주인공이 물이 가득 찬 통로를 통과를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기계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계몸은 엄청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태아처럼 그 양수에 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이 가득 찬 통로를 통과한다 이런 게 자궁의 길을 통과해서 탄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은 탄생의 이미지, 즉 자궁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수단이에요. 근데 조금 질문인 건 그건 물의 이미지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바다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다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다랑 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좀 혼합돼서 나올 거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바다에서 생명체가 태어난 거에서 비슷한 맥락을 가져가는 거군요. 네네. 물에서 이제 생명체가 태어나는 이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기계몸인데 왜 용접을 하고 막 이렇게 그 전기 불꽃이 막 튀기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드는 장면이 아니라 왜 주인공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물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기계이면서 인간이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오, 뭐야? 아니 그런 말을 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어쩜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각기동대의 작품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내가 기계의 몸인데 뇌는 인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인간인가? 아니면 내가 뇌를 꺼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내 뇌는 이미 버려졌고 나는 컴퓨터에 불과한데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기계인가? 내가 인간인가 기계인가 하는 심리적인 갈증, 내적 갈등을 계속해서 겪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작품에서는 이제 고스트라고 칭해지는데 자아 혹은 영혼, 의식 정도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피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생물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정체성, 고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를 구성하는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각기동대 오프닝 장면이거든요. 이게 네. 이 기계몸이 만들어져서 탄생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 우리가 흔히 탄생이라고 부르는 의미를 넘어서는 장면이에요. 기계이면서 인간인 어떤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장면을 기계 몸과 어머니의 양수를 의미하는 물을 혼합해서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는 아직 자아가 고스트가 입력되기 전이에요. 기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온 되기 전인데 자아와 영혼이 없는 기계 인간의 탄생. 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그냥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물이 탄생의 이미지와 겹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어서 공각기동대 예를 가지고 왔고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공각기동대가 리메이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리메이크가 됐다는 거는 리메이크가 된 작품과 안 된 작품을 다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이제 리메이크- 리메이크가 안 된 작품은 따로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화로도 있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있는데 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건 3D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탄생 장면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기괴한 게 아니고? 네, 엄청 아름답고 그리고 주인공이 너무 예쁘게 바비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 꼭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려요. 혹시 영화화된 게 주인공이 스칼렛 요한슨 아니에요? 맞아요. 그 영화예요? 네네. 영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자체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영화가 2개예요. 그래요? 와. 네, 옛날 영화랑 스칼렛 네. 요한슨이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서구식으로 공각기동대가 나왔는데 그거는 좀 흥행이 안 기사에서 본 것 좋았죠. 같아요. 음. 원작을 뛰어넘지 못했다. 네, 뭐 그런 뛰어넘지 식으로. 못했어요.
드래곤볼 같은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탄생하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 거예요. 맞춰도 돼요? 맞춰보세요. 공각기동대에서 이동한 건가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동한 다른 거예요. 문화 뭐 예술 작품이든 네네. 문화 작품에서 난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사실 얘기 듣자마자 아프로디테. 어떻게 알았어? 그 뭐야? 김범래 소름 끼쳐. 아니 처음에 탄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물에서 탄생한 거는 아프로디테 아닌가? 그러니까 비너스. 그것도 있고 뭐 그 뭐죠? 크로노스의 아들. 우라노스? 그 이렇게 아닌데. 물에 이렇게 성기가 빠져서 우라노스. 보글보글.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네, 맞아요. 아, 진짜 오늘 범래님이 문과 냄새 나요. 다른 분이 돼서 오셨어요. 네,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제 크로노스가 잘라낸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보글보글해서 태어났어요. 아 제가 좀 약간 뒤죽박죽 얘기했군요. 네. 그런데 뭐 이 잘려진 성기, 우라노스의 성기가 잘려졌어요. 근데 그게 바다에 떨어진 뒤에 보글보글 거품이 일었는데 이 거품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아프로디테다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고, 그리고 제우스와 바다의 여신인 디오네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도 오. 하는데요. 뭐 어떤 설을 채택하든 간에 아프로디테는 바다를 기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가 뭐의 신이죠? 미의 미의 여신이죠. 네, 미의 여신이죠. 그리고 미와 뭐 사랑의 신 이런 신인데요. 이 아프로디테, 바다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서 바다의 또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니까 엄청나게 예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이제 나왔을 때 남신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편력도 굉장히 화려해요. 아프로디테가요? 네, 그래서 뭐 사랑의 신이네 정말. 이 남자랑 뭔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제 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아프로디테 때문에 싸움이 날까봐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 헤파이스토스. 어머! 예습하고 있는 거 아니죠? 했어요? 대장장이신 맞죠? 네, 맞아요. 네, 제일 못생긴. 네, 맞아. 가장 못생기고 이제 이야기 상에서는 장애가 있는 대장장이인 헤파이스토스한테 아프로디테랑 결혼해라 하고 줘버려요. 그런데 이 바다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게 아프로디테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세이렌. 그렇죠. 네, 세이렌 다 아세요? 스타벅스 로고에 있는 것도 사실 네, 세이렌이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쵸, 그쵸. 어부들을 홀리는. 맞아요. 그게 그리스 로마에서 노래 부르는 게 두 종류 있잖아요. 그 날개 달린 애들. 님프? 뭐죠? 뭐지? 하피? 뭐지? 하피? 맞나? 뭐 어쨌든 이렇게 노래 불러서 이렇게 유혹해서 배가 부서지게 하는 애들 하나 있고 새처럼 생긴 애들 서큐버스?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바닷속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걔네들. 지금 생각했을 때는 범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세이렌의 모습에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새처럼, 바다에 사는 새처럼 묘사되는 작품도 있고 그럼 제가 그걸 본 걸 수도 있겠네요. 인어처럼 묘사되는 작품도 있고 그 모습이 점점 아름다워지기는 해요. 현대로 오면서. 그래서 뭐 아프로디테 때문에 싸움이 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이렌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이렌들은 절벽과 암초들로 둘러싸인 섬에서 노래를 부르는 ним프예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 아름답기도 할 뿐더러 너무나 유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뱃사람들이 세이렌에게 모두 홀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세이렌에 있는 섬 쪽으로 배를 돌리면 배가 난파돼서 죽거나 아니면 정신이 약간 미쳐버려가지고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렌은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노랫소리로 남자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배를 파괴하고 남자들을 잡아먹거나 죽여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판마파탈이랑 비유가 되기도 하죠. 세이렌은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 인물들 아프로디테와 세이렌의 기반으로 해서 다시 바다를 볼 거예요. 옛날에도 바다가 혼돈 그 자체였겠죠. 제가 혼돈의 이미지를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배가 둥둥 떠가는 거예요. 음. 그런데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엄청나게 큰 대양을 이제 배를 타고 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을 둘러보니까 육지는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망망대해에 나 혼자 떠 있어요. 그러면 압도되겠죠. 엄청 무섭겠죠. 그리고 그런데 동시에 어떤 광활함 같은 게 느껴지면서 그 파란색의 아름다운 빛에 매혹이 됩니다. 그런데 바다는 또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막 날씨가 좋을 때는 맑고 아름다웠다가 날씨가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폭풍우가 치고 배가 난파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바다의 특징들, 굉장히 아름답고 매혹적이면서도 뭔가 도전감, 내가 저기로 나가보겠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통제 불가능하고 혼돈이고 어둠이고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어떤 것이라는 이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반영돼요.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근데 바다는 전통적으로 약간 그런 혼돈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이렇게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전돼 오는 이야기들 보면 뭐 배를 가지고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뭐 돌 망부석이 된 뭐 여인의 전설이라든지 그쵸. 그렇게 뭔가 바다로 나간 사람이 건강히 돌아왔으면이라는 뭔가 바람을 가지고 시작한 전설들이 나라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다 있고 바다 자체가 그 자체로 자원이면서 워낙 위험해서 그렇게 혼돈의 상징이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다는 뭔가 매혹과 파괴의 이미지, 혼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매혹의 이미지는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매혹하고 파괴가 뒤섞인 듯한 모습은 이제 세이렌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성경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이제 내가 모르는 얘기다. 아니, 알걸? 알걸? 네, 창세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신이 이제 세상을 건설하는 장면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 구절 다 알지 않으세요? 알죠. 창세기전 1장 1절. 그거 내가 모른다고 했다가 아, 모른다고 했어? 안내한테 엄청 혼났잖아. 이제 아시면 돼요. 여기서 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로 시작을 하는 유명한 부분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물을 만드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요? 네. 그렇게 언급된 부분이 없어요? 네, 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땅이 생겨라 하니까 땅이 만들어지고 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는데 물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언급이 없어요. 근데 어떤 언급이 있냐면 물을 갈라서 하늘과 바다로 나누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만든다는 말은 없었는데. 네네. 그래서 물을 갈랐다. 이 가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네. 우리가 청팀, 홍팀으로 사람들을 가르죠. 그렇게 가른다라는 말은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상 정리할 때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책은 책끼리 모아놓고 연필은 연필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책상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가른다라는 게 질서를 만든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넌지 너가 난지 구분이 안 되는데 빛이 있으면 사물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범례이고 어디까지가 쿠마인지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빛을 만들고 바다를 가르는 일이라는 게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고 세계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합니다. 바다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통제 불가능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을 넘치고 막 땅으로 침범을 하고 막 모든 걸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고 경계를 정하고 규칙을 세우는 이 행동이 무질서와 혼돈, 어둠과 공포 속에서 인간을 만들고 이후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줘요. 그러면
또 다시 성경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썰. 아, 이거 다 아세요? 그 썰 알죠? 모르는데. 처음 정말 몰라요? 들으시는군요. 일단 지금 그 세상을 창조하는 예. 그 과정 그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럴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걷게 돼요. 무슨 이제 어떤 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통통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호수라고 등장하지만 너무나 넓어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호수입니다. 근데 그때 폭풍우가 엄청 쳐요. 그러니까 막 배가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빠질 것 같잖아. 그래서 너무 무섭네 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 예수님이라고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이게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바다 위에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바다에 빠져버리지 않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경 이야기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죠. 인간들이 너무 말 안 들으니까 홍수를 쳐서 다 쓸어 죽여버리겠다. 여기서 홍수를 굳이 선택한 것도 약간 물의 이미지를 좀 선택하려고 했던 건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물이요? 네. 그래서 죄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노아.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 홍해를 갈랐다. 그러네.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라는 것들은 이야기 속에서 반복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를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저도 한번 걸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되게 격없이 질문해요. 예수님이요. 제자가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도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발밑을 내려다본 순간 빠질 것 같아. 공포심이 드는 순간 빠지는 빠졌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공포심 없이 인간 세상을 구하러 온 구원자다. 예수가 그런 존재다. 라는 이런 포스 있는 장면인 거예요. 아, 신기하네. 제가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진입을 합니다. 정신이 없죠, 오늘. 이제 소설을 얘기할 거예요. 소설. 이거는 범례가 들어봤을까? 맞춰볼까요? 소설 자체를요? 바다 나오는 소설이에요. 노인가 노인가 바다. 바다. 노인과 바다도 나와요. 또 하나만 더. 또 하나만 더. 바다가 많이 나오는 제목에 바다가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 배경이 바다예요? 네. 라이프 오브 파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힌트. 힌트? 이거 너무 쉽다. 고래. 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아니, 모비딕. 그거 말고. 네, 모비딕이에요. 모비딕이 뭐야? 네, 모비딕의 본문을 제가 범례를 위해서. 포스트잇 인쇄하는 제품 이름 아닌데. 아니고요. 네. 모비딕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인용 문구예요. 모든 것을 파괴할 뿐 정복하지 않는 고래여. 나는 너를 향해 돌진하고 끝까지 너와 맞붙어 싸우리라. 지옥 항복판에서라도 너를 향해 작사를 던지고 가눌 수 없는 증오를 담아 내 마지막 숨을 너에게 뱉어주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래가 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고래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네. 싸우고 있는데 진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지옥에 가서도 너한테 작사를 던지려고 하는데 이 고래의 이름이 바로 모비딕입니다. 오. 이 모비딕과 에이허브 선장의 싸움을 그린 건데요. 이 모비딕은 향유고래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고래, 흰 고래고요. 이 에이허브 선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모비딕하고 싸우면서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 선장이 이 내 다리를 앗아간 모비딕의 이제 복수심이 너무 차올라서 포경선을 이끌고 모비딕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자연물이자 통제 불가능한 혼돈, 그리고 한순간에 내 다리를 잃게 한 그 무엇인 모비딕과의 싸움을 다룬 게 모비딕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예수가 바다 위에 올라섬으로써 가뿐하게 바다를 통제를 하죠. 근데 에이어브는 갖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엔딩에서는 모비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나오지 않고요. 배가 난파돼서 전멸해요. 그게 엔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화자가 나중에 어떤 배에 구출이 돼서 이 이야기를 쓰는 뭐 그런 건데요. 이 예수의 이야기와 모비딕 얘기를 비교를 하면 재밌어요. 내가 혼돈을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신에게는 어떤 양상이 일어나고 인간에게는 어떤 양상이 일어나느냐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게 이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모비딕과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세이렌이에요. 이 세이렌이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근데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잠깐만. 세이렌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세이렌이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요? 네네. 자기 노랫소리? 아니. 메아리 익사 하나 쳐갖고? 익사? 오디세우스 때문이에요. 아, 이거 들어본 적 본 것 있으세요? 같은데? 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동화 신화에서 본 것 같은데 오디세우스 잘생겼었는데. 맞아요. 잘생긴 영웅인데 이게 뭐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볼게요.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섬을 지나가려고 해요. 근데 위험하다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하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원들의 귀에 밀랍을 꽂아가지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 갑자기 생각났나 보죠? 생각났네요. 네. 그런데 오디세우스 너도 꽂아도 되기는 하는데 심심하면 안 꽂아도 돼. 라고 하면서 충성스러운 신하한테 너를 이제 밀랍을 귀에 꽂지 않은 너를 배에다가 묶어달라고 해라. 그러면 이제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오디세우스는 듣게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막 바다에 빠지고 싶을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못 빠지게 배에다가 이제 꽁꽁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오디세우스와 선원들이 그 세이렌의 구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오디세우스가 노래를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를 풀어주어라. 나는 저기에 가겠다 하면서 발버둥을 치지만 이제 몸은 배에 묶여있죠. 근데 여기서 이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와중에 이 상황이 즐거운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노랫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니. 세이렌들이 이제 오디세우스를 유혹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진짜 필사적으로 노래를 막 해요. 아, 그리고, 세이렌들이? 네. 그리고 뭔가 절망에 점점 이렇게 안 돼 이런 모습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데 네. 그걸 보면서 오디세우스가 즐거운 거야. 내가 한 수 위구나. 내가 승리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세이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오디세우스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너무나 굴욕적이어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숨을 끊은 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세이렌들의 운명이 이제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데 네가 그 사람을 막지 못했을 경우에 죽게 되어 있었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일단 오디세우스한테 승리였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교를 해보죠. 에이어브는 모비딕한테 끌려 들어갔죠. 네. 그죠? 근데 오디세우스는 끌려 들어갔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에게 굉장히 이끌리고 매혹됐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혼돈이 있을 때 여기에 뭐 끌려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구도라는 게 이야기라는 장르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복이 됩니다. 노인과 바다도 마찬가지인데 노인이 이제 바다에 가서 사투를 벌이겠죠. 근데 막 무시무시한 이제 바다에 지지 않고 이 노인이 인간의 모든 힘을 발휘해서
설령 자기가 모든 걸 잃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나와요. 아, 노인과 바다가 그런 네, 스토리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고기 잡는 얘기입니다. 음. 고기를 잡는데 나중에 다 엄청나게 힘들게 싸워서 고기를 이제 끌고 왔더니 오는 도중에 상어떼들이 먹었나? 이래서 오고 나니까 없는 거야. 빈손이야? 어. 아이고야. 그런데 이제 그게 큰 고기였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는 알지만 노인은 그냥 이렇게 터덜터덜 하게 되죠. 그런데 뭐 이게 바다라는 혼돈이 있고 물론 그 고기로 물고기로 대표가 됐지만 바다라는 혼돈이 있고 거기서 끝까지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부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진격의 거인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게 바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똑같아요. 이 거인이라는 게 이유도 없이 인간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통제 불가능한 혼돈이 왔죠. 근데 그에 맞서 싸우려는 그러니까 혼돈과 끝을 알 수 없는 운명이라고 대표되는 것에 대항하려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잘 알아두시면 이야기를 읽을 때 좀 색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아, 여기서 이 주인공이 그냥 시련에 맞서 싸우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 시련에 맞서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그걸 즐기느냐 아니면 모든 걸 잃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하고 싶냐? 끌려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미지. 바로 치유하는 물입니다. 치유하는 물, 뭘까요? 바닷물은 아니네. 네, 바닷물은 아니에요. 범례 너무 진짜 오늘 감동적이에요. 바닷물에는 유기질이 많기 때문에 상처에 갖다 대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물이 있지? 가장 쉽게는 감기약. 에탄올. 뭐라고? 무슨 소리야? 에탄올. 소독해야지. 성수. 아, 성수. 치유하는 물 성수잖아요. 아니, 똘긴 뭐라 그런 거예요? 감기약. 감기약이 뭐야? 아, 부르펜 같은 거? 그쵸. 액체네요. 네. 저는 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모든 액체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데 성수가 성스러운 물이 아니라 치유의 물이에요? 성스러운 물이 나를 치유해주잖아. 그러니까 그 치유라는 게 정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물이에요? 그 상처에 막 바르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잘은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상처에 직접 바르냐 안 바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네.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이미지인지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증을 없애준다? 네, 갈증을 없애주고 동시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물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지금 아까는 어둡고 막 탁한 이미지라고 해놓고 이제는 맑고 신성한 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은 이렇게 이중적인 속성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가 바다 위를 걷는데 공포감이 드니까 갑자기 빠졌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어둠의 이미지에 휩싸이게 되고요. 물을 아름답고 신성하게 혹은 어머니의 모체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포근하고 성스러운 이미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씻은 듯이 나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상 속 은유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기도 해요. 물로 씻으면 낫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집트에서도 인도에서도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신성해요. 죄를 씻어줘요. 그래서 성수 개념이 나오는 건데 그 만화책 중에 혹시 아일랜드라고 보신 분 계세요? 영화 아일랜드 아니고요? 만화책 아일랜드. 모르겠는데. 이게 테마 얘기예요. 지금 네이버 웹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테마에 성수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성수를 어떻게 뿌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소중한 곳에 네. 그 유리병 같은 데 담아뒀다가 착
이렇게 뚜껑을 뿌리는데 열고 분무기가 아니라. 네. 그러면 악마가 막 녹거나 막 으아 네. 이렇게 하거나 뭐 성술하니 이렇게 나에게 성술을 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악마를 물리치는 장면이 많아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세례를 받았었는데 입교 세례를 그때도 뭐 물을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세례에서도 물을 쓰죠. 이렇게 막 머리에 뿌리지 않아요? 그쵸.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저 성당에서 결혼하는 분들 종종 찾아가 보면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잘 모르지만 동그란 빵도 주고 맞아요. 붉은색 음료수도 주고. 네네. 옛날에는 중세 시대 때는 세례시킬 때 아예 머리 끝까지 담갔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 물에 또 담가요? 보통 한 명씩 하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런 중세 왕 이런 이야기 보면은 그러니까 물을 갈아내는 지가 궁금해서. 그런 위생 개념으로.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몸을 물에 쏙 담근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된다라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누적해왔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아킬레우스를 스틱스 맞네. 네, 그러네. 제가 지금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범례가 어머니가 발목을 잡고 넣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발목이 약해가지고 파리스의 화살에 맞고 죽잖아요. 맞아요. 트로이 전쟁에서. 아니 범례 진짜 예습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자분 감사합니다. 여하튼 그 아킬레스건 할 때 그 아킬레우스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 테티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승의 강 중에 하나인 스틱스 강에 아이를 담그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발목을 잡고 담궈서 뭐 아까 말했던 범례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똘기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몸을 물에 담그면 뭐 깨끗해진다 혹은 여기서처럼 불사신이 된다 이런 설정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강이라는 설정, 스틱스 강이라는 설정을 잘 보세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나요? 썩죠. 네, 그렇죠. 그런데 흐르면 안 썩죠. 네, 안 썩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성한 물은 흐르는 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 이미지가 많은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 강이라던가 아니면 인도의 겐지스 강도 마찬가지고요. 성서에서도 영어로 보면 리빙 워터라고 해서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면서 성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랑 강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바다는 무섭고 매혹적인 존재지만 강은 도움이 되면서 성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실제 특성, 범례님이 말씀해주신 실제 특성. 바다는 마시면 죽는다. 네, 죽는다. 상처에 되면 쓰라리다. 쓰라리다.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염분 그리고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다는 게 계속해서 갈증이 생겨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서. 네. 그래서 바다를 먹고 타는 목마름이 생기는 거. 바닷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거를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하고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비 패턴을 잘 보면 내가 뭐를 사고 싶어? A를 사고 싶어. A를 샀어. 그러면 안 사고 싶나요? 다음 거를? 사고 싶죠. 네. 그래서 뭐 노트북을 샀다가 뭐 마이크를 샀다가 베개 샀다가 핸드폰 샀다가 계속해서 소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중심이 텅 비어요. 그 부분은 채워지지 않아서. 이거를 이 인간의 욕망, 채워지지 않는 욕망 혹은 굉장히 무서운 것, 나를 결국에 갉아먹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욕망을 바다에 비유해서 뭐 혼돈의 이미지, 아까 말했던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강도 사람들이 치유해주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강도 때때로 범람하죠. 그리고 흘러버려요. 이게 우리가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빨리 간다. 오늘 같은 날이죠. 7월이 왔는데 아니 왜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거야? 세월이 야속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간이라는 것, 흘러가 버리는 것이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에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에 강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속절없이 흘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강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그 아킬레우스가 담가줬던 스틱스 강도 저승을 나누는 경계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네, 하면서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네, 동양에서도 이 이승과 저승은 그러니까 강으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만나는 예기치 못한 일들, 일상 속에서 야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은 때, 혹은 정말로 인생이 통제 불가능하고 덧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뭐를 탓하게 되냐면 시간을 탓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모비딕 얘기할 때 에이어브 선장이 네. 다리를 잃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정말 한순간이었을 거예요. 다리를 잃은 거는. 그리고 뭐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나의 것을 앗아가 버리는 시간이 바다에 많이 비유돼요. 강과 바다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뭐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천천히 갔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치유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이 아팠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라던가 아니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때보단 좀 괜찮아진 것 같다. 라고 해서 뭐 시간이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 측면, 잊게 만들어주는 측면, 망각을 하게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물의 속성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시간이라는 개념이 물을 입어서, 즉 물의 이미지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물은 어둡고 알 수 없지만 신비롭고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면서 동시에 나를 치유하고 괴롭게 하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근데 얘기할수록 좀 빠져드는 게 시간이 흐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 빼고 흐른다고 표현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빼고 액체를 빼고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그러네요. 시간 빼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우리 조상님이나 그 선조들은 그걸 흘러간다고 표현했을까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물에서 차용한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즉 바다와 거의 물 이야기였죠. 바다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뭐 실은 바다로 출발을 했지만 전체적인 물의 이미지 자체를 다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원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시간은 흐른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사용됐을까라는 게 이 언어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생각했을 때 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어떤 원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형들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어서 사용이 되는지 꾸준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편은 나무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산. 산. 그래서 이 산, 뭐 대나무 숲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묻었다. 아니면 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거, 숲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게 왜 계속해서 사용되는지. 아니면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이 엄청 내리쬐니다. 왜 이렇게 내리쬐는 태양이 나오는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왜 다른 게 아니라 나무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지 등등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그렇게 사원소를 채우실 건가요? 반응이 좋으면 뭐 바다, 땅, 산 뭐 하고 이제 뭐 청량리, 청평, 가평. 네, 오늘 재밌게 들으셨네요. 네. 재밌네요. 이게 그 마지막까지 들으면서 딱 완성이 됐어요. 이게 딱 물은 흐른다. 시간은 흐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물과 관련된 표현도 있는 것 같고. 그거랑 씻은 듯이 나왔다.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쵸. 근데 사실 바다가 약간 위압을 느끼게 하는 대상? 그런 걸로는 많이 쓰인다고는 사실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한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게 꼭 고전에서 나오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지금도 바다는 우리들한테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쵸. 강은
그랑 반대로 지금도 뭐 농업용수로 쓰든 공업용수로 쓰든 음용을 하든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인과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강은 우리 인류에게 좋은 역할을 해줬고 바다는 좀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나 성경에서 등장한 걸지 아니면 성경에서 그렇게 쓰이면서 이미지가 굳어진 걸지 그게 조금 인과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냥 물리적인 특성을 보면은 강은 뭐 유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빠져도 건너편에서 구해줄 사람이 있고 뭐 어떻게든 주변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많이 있는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또 바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묻히 있는 곳 근처가 아닌 이상 좀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으니까 좀 더 그런 공황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정착이 되지 않았을까. 바다에 떠 있는데 360도 사방을 다 둘러봐도 육지가 보이지 않을 때 예. 사실 그 경험을 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배 타고 이동할 때 딱 한 번 해봤는데 저 멀리 섬이 보일 때랑 진짜 네. 수평선 빼곤 아무것도 안 보일 때랑 약간 공포감이 좀 달라요. 야 진짜 여기서 배가 꼬르륵 하면 진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 그래서 약간 저 멀리라도 뭐라도 보일 때가 좀 마음이 안정되는? 아마 듣고 계신 분 중에 해군에 복무를 하셨던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보다 더 많은 바다에 대한 감상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뭐 그렇게 망망대해에 떠있던 경험은 없었는데 제가 비행기 공포증은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경험을 만약에 해상 위에서 한다. 아 그것도 무섭지. 밑에 육지가 보일 때랑 그쵸. 완전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랑 저는 진짜 컨트롤을 놔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비행기는 그나마 낫고 만약에 배였다. 배였다면 그러면 전 진짜 그 혼돈의 이미지에 휩싸일 것 같아. 집어삼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다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행복을 찾아서에서도 좋아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똑같은 거라도 네.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는 뭔가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 두려울 것 같아. 혹은 난 제발 망망대해에 있고 싶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뭐 좀 갈리는 그런 것도 재미가 있고요. 그 물과 꿈. 맞아. 슐라님이 하셨던 네. 거기에 보면 바슐라르라는 철학자가 나오는데 네. 그분이 이제 물과 꿈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민물이 진정한 물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범래님이 민물하고 바닷물을 구분을 해주셨는데 민물이 우리가 이제 진정한 물이다. 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방금 말했던 강의 특성들 있죠.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면서도 치유해주면서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에 대해서 뭔가 안정되어 있는 우리에게 친숙한 물, 진정한 물 이렇게 정의를 그분은 내리시더라고요. 날강의 흥망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갑자기. 에피소드랑도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다. 생명의 느낌. 강해주는 느낌. 그리고 제가 그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물의 세계사라는 스티븐 솔로몬이라는 학자분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물을 굉장히 그 중량감 있게 다뤄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바다는 하늘을 비추는 가장 큰 거울이다. 누가 그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쓰던데. 그래요? 근데 바다가 파란 이유와 하늘이 파란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멋있는 이 말을 얘기를 하려고? 네. 이과 감성으로 해체한다. 네, 하늘은 빛이 산란돼서 그런 거고 바다는 빛의 파란 파장이 반사돼서 그런 건데 그런 얘기도 처음엔 들었고 바다 얘기한다길래 그리고 또 생각났던 게 바다가 짭짤하잖아요. 염류의 농도가 한 30%, 35% 될 텐데 신기한 게 어느 바다에서 측정해도 똑같대요. 어허. 신기하죠.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다로 연결돼 있는 그 대양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염류의 농도가 30% 이상이면 바다라고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여 있는 물이라도. 아니에요. 바다는 대륙을 싸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네. 그게 조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제가 다음 시리즈를 진행해도 될까 고민해 보려고 해요. 뭐 반응이 안 좋으면
바다로 끝이 나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 이야기 산, 나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하나하나 소중한 댓글 잘 읽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